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1주 차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0주 차에 했던 걸 요약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주 차에는 이제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의 분류이고요. 그 중에 이제 토지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할 때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들이 뭐 현실에서도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자격시험이라든지 하는 데서 많이 나오는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주 차에는 이제 용도별 분류,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가운데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토지의 분류, 용도별 분류는 이제 지역지구제라고 불리우는데요. 지역지구제, 영어로 이제 조닝 시스템이라고 하고,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틀 안에서의 토지 이용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서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고 또 부합하는 행위를 유도하려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로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정의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수단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게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걸쳐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면서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정의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단은 이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갖다가 이제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정하는 게 용도지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지구제가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의가 비슷한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목적, 용도지역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용도지구의 목적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수단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이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제 전 국토에 걸쳐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용도 지구로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용도 구역을 통해서도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또는 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모두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지역 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시가지 규모, 범위, 그리고 개발 및 정비 방침 뭐 이런 걸 정함으로써 개발 행위나 토지 이용을 총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용도구역 같으면 이제 그 규제의 강도가 가장 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토지를 그 부동산 활동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분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택지, 대지, 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다가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의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흔히는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지인데요. 부지는 일정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지, 대지, 부지 중에 가장 넓은 의미의 토지는 부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택지가 지목이 대인 토지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 건부지, 공지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 이제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나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다른 건물을 갖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건부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즉 건물, 구축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를 건부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건부지 같으면 이제 그 위에 지상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최유효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건부지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그래서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건부감가,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조건 하에서 보면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감소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건부 증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 같은 경우에는 나지 상태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부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지 건부지 공지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공지인데요. 공지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건물 면적을 뺀 나머지를 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뭐 주차장, 화단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개방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난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좀 두는 곳이 공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지와 획지,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소유 구분을 표시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며 한 개의 지번을 갖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필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필지를 필요하면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필지의 분할 또는 줄여서 분필이라고 말하고요. 두 필지 이상을 또 필요에 따라 한 필지로 합하여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필지의 합병에서 합필이다라고 줄여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필지와 획지 중에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제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용 활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이 이제 맹지와 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자는 이제 자루 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맹지는 도로와 직접 접속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주변에 있는 토지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와 접속면을 갖고 있는 자루형의 토지를 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는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 후보지와 이행지서부터인데요. 자, 이 부분은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안 58쪽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또는 뭐 예상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변화하고 있으면 택지 후보지라고 말을 하고요. 임지가 농지로 변화하고 있으면 농지 후보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임지가 택지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럴 때는 이제 택지 후보지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후보지의 의미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하나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 하나의 용도적 지역에서 다른 용도적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을 때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용도적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택지 지역에 뭐 보통 보면 이제 택지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화하고 있으면 이행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농지지역, 임지지역, 택지지역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용도적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된다든지 또는 임지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전환된다든지 또는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후보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택지지역 내에서 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행지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답지면은 농지지역 가운데 이제 답지라고 하면은 논을 갖다 의미하겠죠. 근데 논이 이제 그 전지 밭으로다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하나의 용도적 지역, 즉 농지지역 내에서 답지에서 전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지 지역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재림 지역 그리고 이제 신탄림 지역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근데 용재림은 용재 그러니까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숲
갖다 의미하고요. 신타님은 그 뗄나무, 숯을 얻기 위한 숲을 신타님 지역 또는 연료림 지역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림 지역에서 용재림 지역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의 용도적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소지와 원지라고 하는 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지는 생산 요소의 하나인 원료로 투입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뭐 소지라고 하는 표현은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 소지라는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법지, 빈지 뭐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지는 말 그대로 이제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용 또는 수익에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 면적에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면의 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토지, 뭐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뭐 밭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사면의 토지를 주로 법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빈지의 빈자는 그 물가를 의미하는 빈자입니다. 그래서 빈지는 바닷가를 갖다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같으면 소유권이 이제 국가에 있겠죠. 국유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법지와 빈지라고 하는 거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포락지와 선화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사유지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집안이 절토되어 그러니까 쪼개어져 나가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나 하천은 애초에 국유이거든요. 국가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포락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국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선화지는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니까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또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제 뭐 농지로 이용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선화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압 전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지가가 낮다, 토지 가격이 낮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해가지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물론 비슷합니다. 그래서 놀리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묵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근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한지는 도시 지역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제2롯데 월드 타워가 만들어진 그 서울의 잠실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롯데 월드 타워를 갖다 만들기 전에는 그냥 거기가 빈 터였죠. 그래서 뭐 포장마차가 그 주변으로 이렇게 쭉 깔려 있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이제 도시 지역에서 집가 상승 또는 뭐 개발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한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휴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휴지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한지는 농지의 지력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경작을 않고 묵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에다가 인삼을 갖다 재배한다든지 하면 인삼을 뭐 한 5 내지 6년 정도 재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토지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경장을 안고 묵혀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휴한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지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지는 특정 지점과 그리고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를 의미합니다. 원방권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택지와 농지 사이의 경계, 그럼 택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택지와 임지의 경계, 이것도 이제 택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지와 농지 또는 임지의 경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토지를 갖다가 한계지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또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이제 건축법상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정의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 또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29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29개를 60쪽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까지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나와 있는 거랑 예전에는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법에서의 주택에 분류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물 중 주택의 분류하고 조금 일치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네이버 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활시설인데 사람들 살고 있는 곳에 바로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제 다루는 시설이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시설들을 갖다 이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뭐 줄여서 이제 일종 근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일용품 소매점 해서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해서 일용품 소매점이 들어가는 점만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리,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이건 3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주택가 근처에 보면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또는 제과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뭐 위생 관리나 세탁 수선하는 시설, 그러니까 세탁소가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진료, 치료 시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병원 뭐 이런 거 아니라 이제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주택가 근처에 있는 뭐 의원급 병원을 갖다 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탁구장, 체육도장, 공공업무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공업무시설 같으면은 일종 근린생활에도 있지만은 여기 있죠. 근데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평방미터 이상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면은 쭉 내려가 가지고 업무시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보면은 공공업무시설이 또 똑같이 있죠. 그러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이제 업무시설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이종근생 같으면은 제 이종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공연장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근데 500평방미터 미만 뭐 이렇게 되죠. 종교 집회장도 500평방미터 미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그만 교회 어떤 건물에 뭐 한 층을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하는 교회 같으면은 종교 집회장이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같으면은 공연장 같으면은 5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종교 집회장도 아까 500평방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5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이제 종교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관람장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이 되는데요. 관람장이라고 하면은 운동장하고 체육관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운동장하고 체육관 보시면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는데요.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이제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따로 또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설명드렸고요. 판매시설도 있습니다. 소매시장, 상점. 그러니까 상점도 아까 여기 일용품 소매점 같은 경우도 상점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 바닥 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생이고요. 그 다음에 1000평방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판매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도시설 해가지고 철도역이라든지 아니면 철로라든지 하는 것들 운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있죠. 의료시설도 아까 보시면은 이쪽에 어디 있죠? 일종 근생 같은 경우에 진료 치료시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큰 병원, 격리병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시설로 따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고,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에서 노자는 이제 늙을 노자고요. 나이들 노자고요. 유자는 이제 나이 어린 유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유아원 할 때 그 유자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시설도 있고요.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까지 노유자 시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찾는 게 야영장 시설이죠. 그래서 야영장 시설 가운데 이제 300평방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수련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300평방미터 미만이다라고 하면 그건 어디에 포함되냐면 하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야영장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야영장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300평방미터 미만의 야영장 시설은 따로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분류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시설 해서 탁구장, 체육도장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들 조그만 거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은 일종 근생에 포함이 되는데 규모가 큰 것들은 운동시설에 포함이 된다.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업무시설에 들어가고요. 공공업무시설은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은 그게 이제 일종 근생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종 근생에 공공업무시설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은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공공업무시설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업무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도 30에서 50평방미터 미만이다라고 하면 제2종 근생에 포함이 되고요. 30평방미터 미만이면은 요거는 또 제1종 근생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다, 50평방미터보다 더 큰 일반 업무시설이다라고 하면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업무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는 것들이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그리고 유원시설업시설, 우리 흔히 유원지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입니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이런 것들이 이제 위락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창고 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해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도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자원순환 시설은 그냥
재활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수 등의 처리시설, 그리고 뭐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도 있고요.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발전시설은 근데 발전소만 이 발전시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해가지고 뭐 화장시설도 있고요. 봉안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와 자연장지 그리고 부수되는 건축물까지를 묘지 관련 시설에 이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물 화장시설도 요즘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묘지 관련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야외 음악당이라든지 야외 극장이라든지 어린이회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 휴게 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아까 묘지 관련 시설하고 따로 떼어가지고 따로 구분해가지고 장례시설이라고 합니다. 야영장 시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29개의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용도에 관한 건축물 용도에 의한 분류 방식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